1653년 8월 23살의 청년 하멜과 그의 동료들 총 64명의 선원은요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스페르베르호였습니다. 그런데 도착지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갑자기 캄캄해진 하늘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곧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왔고요. 하멜 일행의 배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만 암초에 부딪힌 배는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자, 그 후 하멜 기적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런데 하멜이 정신을 차리고 둘러본 곳은 어디인지도 모를 낯선 곳이었죠. 바로 이곳이 어디다? 제주도. 맞습니다. 조선의 제주도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또 걸리냐. 신기하네. 다음 날 1000명에서 2000여 명의 조선 군사들이 하멜 일행의 출몰 소식을 듣고 이들을 끌고 가려고 들이닥쳐서 목에 쇠사슬을 채운 겁니다. 조선은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인과의 만남은 자주 있었는데 서양인과의 교류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멜 일행과 제주도 사람들은 서로를 굉장히 낯설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끌려간 곳 어디였겠습니까? 관아. 맞습니다. 네. 바로 제주 목사 이원진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아 맞습니다. 자, 제주 목사, 쉽게 얘기하면 제주 사또입니다. 자, 그렇게 만나게 된 제주 목사와 하멜 일행. 자, 하멜 일행과 만난 제주 목사는요, 재빨리 조선의 왕에게 하멜 일행의 존재를 보고합니다. 자, 그다음 제주 목사 먹을 것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옷과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게다가 제주 목사는요, 하멜 일행에게 아주 특별한 이것을 알려줍니다. 뭐였을까요? 한국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재밌었겠다. 조선의 언어.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가능하도록 우와. 조선의 언어를 알려준 겁니다. 따뜻하네요. 자,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멜 일행은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양 조정에서 하멜 일행을 살펴보러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하멜 일행이 만난 사람, 한양 조정에서 내려보낸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잠깐만,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박연! 얀야너스 벨테브레이! 조정에서 파견한 박연은 바로 하멜과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부터가 네덜란드예요. 우리 축구할 때 많이 보이잖아요. 반페르시, 야니아니아스, 박연은 1627년에 배를 타고 무역하기 위해 타이완으로 가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앞바다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사로잡혔고 이후에 이제 귀화해서 조선에서 여생을 마쳤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멜은요, 박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네가 새라면 날아가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이방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하멜은 박연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꺾였지만 그래도 혹시 왕을 만나면 우리 박연이 좀 잘 이야기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멜 일행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제주 목사 이원진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이 목사는요, 제일 먼저 하멜 일행에게 지급됐던 식량 보급품 확 줄여버립니다. 그럼 결국 확 줄여버리니까 밥과 소금 정도로 끼니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멜을 포함한
36명의 동료들은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제주도를 탈출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1654년 5월 초)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네덜란드 선원들은요,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우연히 이 외출 시간에 나갔던 항해사가 바다에 정박한 그 빈 나룻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항해사를 포함한 5명의 선원들은요, 뒤도 보지 않고 무작정 그 배로 달려갑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그들의 탈출 작전. 열심히 노를 젓던 그들은요, 곧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배 탄 일행이 조선의 배를 조작하는 데 서툴렀던 탓에 그 돛대가 물속으로 쓰러진 거예요. 게다가 제주도 백성들이 하멜 일행을 또 뒤쫓아옵니다. 자, 배는 안 나가지요. 뒤쪽에 제주 사람들 왔죠. 진퇴양난.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5명 선원은 탈출을 포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탈출에 실패한 채 제주 관하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하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멜을 포함한 나머지 동료들 역시 끌려갑니다. 그들도 모두 한표였다는 이유였죠. 자,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하멜 일행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탈출에 실패한 하멜의 동료들 곤장을 맞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멜 표류기 초판에 나온 사파 중 하나인데요, 탈출에 실패한 이 5명의 선원 몇 대 맞았을까요? 지금 저 정도면 이미 조금 뻘개진 것 같거든요. 무려 곤장 25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많이 맞았네. 야, 그럼 위험한데. 그리고 그 대가로 약 한 달 정도를 누워 있었대요. 와, 어떡해. 그리고 탈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 역시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고요. 외출 사실상 금지됩니다. 조선을 떠나고 싶은 하멜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멜의 탈출은 이제 완전히 물거품, 불가능해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겠죠. 네. 1654년 5월 말 동료들의 탈출 작전도 연달아 실패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좌절하던 바로 그때 하멜에게 누군가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누구였을까요? 네덜란드? 왕이 하멜을 부른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조선 왕의 연락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을 한양으로 호송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1654년 7월 하멜은 드디어 조선의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자, 유럽처럼 왕관을 쓴 왕이 앉아 있고요. 그 밑에는 하멜 일행이 무릎을 꿇고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조선의 왕,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이었습니다. 박연의 통역으로 하멜의 모든 이야기를 효종은 듣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효종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관습이 아니므로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할 것이며 대신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겠다. 표종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하멜의 요청에 대한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하멜과 그의 동료들을 이 훈련 도감에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던 하멜 일행도 역시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70근, 약 44kg의 쌀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외국인인 하멜 일행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게 되겠죠. 1654년 8월, 그 사이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겨우 훈련도감에서의 업무가 익숙해질 무렵이었는데요. 하멜 일행은요,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한양에 체류하는 동안 이 하멜 일행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남한산성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1655년 3월, 하멜 일행에게 꿈꾸던 탈출을 시행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또다시 방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청나라 사신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하멜 일행 중에서 먼저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등 항해사와 포수 두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을 감시하던 군사들에게 땔감을 구하러 숲에 가야 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신이 행차하는 길목에 몸을 숨겼죠.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저 멀리 청나라 사신이 보이자마자 항해사와 포수는 무작정 사신 앞으로 달려듭니다. 청나라 사신은요, 어떻게 했어요? 깜짝 우와, 놀랐어. 뭐야 이거?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청나라 사신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선 조정에 물어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선 조정,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몇몇 조정 대신들과 그 밖에 다른 고관들이 합사하여 우리를 감쪽같이 없애버리도록 왕에게 강경론을 폈다. 하멜 일행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회의를 벌입니다. 와. 조선의 왕 효종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하멜 일행 모두 유배 보내라. 죽이지 않는 대신에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결국 33명의 하멜 일행은 서양인 최초로 조선에서 유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멜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도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오. 필요하죠. 아니 그렇죠. 하멜 일행은요, 산에서 구해온 땔감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절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옷이나 반찬거리를 구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멜은요, 조선에서 자신들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 이색적인 풍습을 들려줄 때는요, 아주 한층 더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돈 벌 줄이야. 자, 하멜은요, 이렇게 번 돈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멜 일행 중 누군가는
집을 삽니다. 와. 네? 나름의 부를 축적한 거예요. 아, 이거 드라마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재밌다. 자, 그러던 1663년 2월 하멜가 동료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명령이냐면요. 바로 이 하멜 일행을 여수, 순천, 남원 세 곳으로 나누어 살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수에 1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 총 22명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22명이죠, 교수님? 아까는 22명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33명이었죠. 33명. 네네. 그러니까 전라도 강진에서 7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33명 중에 11명이 이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진을 떠나 새로운 지역 여수로 가게 된 하멜. 자, 과연 이 하멜의 여수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뙤약볕 아래 세워두는가 하면 비, 우박, 눈이 오는 겨울에도 자기 앞에서 대기 자세를 하고 도열에 있게 했다. 그러면서 하멜 일행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당시 하멜의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결국 노예나 다름없음을 새삼 뼈저리게 동감했다. 하멜 일행은 강진 7년, 여수 3년, 총 10여 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배 생활이 나아질 거란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 결국 하멜은요, 조선 땅에서 탈출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1666년 9월 4일 달빛조차 희미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멜과 하멜. 동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숨죽이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심스럽게 숙소 담장을 넘은 하멜 일행은요, 드디어 바다에 정박해둔 자신들의 배에 몸을 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그들을 도운 걸까요? 순풍을 만난 하멜 일행은요, 순조롭게 와. 닷을 올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읍니다. 조선에 표류한 지 13년이 넘어서야 하멜이 조선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하멜은요, 13년 동안의 조선 생활과 귀환 과정을 담은 남파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 남파일지? 이 남파 일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남파선 스페르베르호에서 생존한 선원 승무원들이 조선 왕국에서 겪은 사건과 그날의 풍습 및 위상을 함께 엮은 일지. 이 하멜의 보고서가 먼저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멜의 보고서가 출판사의 손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구미를 당길 만한 소재다 보니까 출판사마다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을 덧붙이게 된 거죠. 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본격적으로 저렇게 상세하게 이제 소개한 최초의 기록이 하멜 표류기였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 하멜 표류기를 통해 이방인의 색다른 시선으로 17세기 조선을 들여다보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비록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기록이었지만 그것이 당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담아낸 역사가 되었습니다.